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략가들의 김태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2월 7일 날 시행령이 나온 도심 복합 개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도심 복합 개발로 인해서 어떤 지역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 법으로 어떤 지역이 혜택을 볼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좀 하려고 하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복합개발 2월 7일 날 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24년 2월 6일 날 제정이 되었고, 이제 1년 동안 유예기간을 통해서 25년 2월 7일 날 시행되었는데요.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인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그겁니다. 기존 공공주도,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도심복합개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증산 4구역이 1호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공공도심복합개발이 있는데 공공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많이들 꺼려하는 부분들이 많았죠. 그 부분을 민간이, 그러니까 리츠회사라든지 신탁사라든지 민간 전문기관이 토지주와 협력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으로 된 도심복합개발을 민간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공공도심복합개발에 의견이 부딪힌 부분을 좀 보완한 법령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공공으로 진행하고 많은 용적률을 주고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이 부분을 민간이 진행해도 똑같이 용적률과 인센티브를 그대로 주겠다, 이런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도심복합개발은 민간이 진행하면서도 공공이 진행했던 많은 혜택들을 받는 개발 사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표를 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쉽게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 시행령이 나온 민간 도심 복합 사업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그러니까 공공이 진행하는 것과 민간이 진행하는 이 법인데요. 예전에 공공으로 진행하는 것은 LH 등 공기업들이 진행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토지 등 소유자, 20명 이내의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진행하는 경우라든지, 그리고 신탁사나 리츠회사, 그러니까 이런 전문 기관이 위탁을 받아서 하는 이런 민간이 진행할 수 있다라는 방식으로 바뀐 거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공으로 진행되게 되면 LH에서 수용 방식으로 들어가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LH가 수용을 받아서 다 개발 사업을 하고 그 개발 사업에 대한 이익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럼 손해 부분도 우리 토지 소유주들이 그대로 안고 가야 되겠죠.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을 좀 보완한 게 이 민간으로 바뀐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관리 처분 방식, 그러니까 나중에 처분해서 수익을 나누고 하는 방식입니다. 수용 방식이 아니라 관리 처분 방식으로 바뀌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정 요건이라든지 동의 요건들은 동일합니다.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하거나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되는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라든가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는 내용은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인센티브나 용적률 부분이 민간으로 진행하게 되면 축소가 됐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로 적용받는다는 겁니다. 준주거는 법적 상한 용적률의 140%까지 받을 수 있고,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받을 수 있는 게 예전 공공이나 민간으로 진행하더라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공공 같은 경우는 지구 지정,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지구를 지정합니다. 정부에서 이 부분을 지정하게 되겠죠. 그리고 복합 계획에 대해서는 시장이라든지 도지사라든지 이런 시도지사들이 복합 계획을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가권자가 시장이나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민간 도심 복합 사업을 하려고 하면 서울시장, 그러니까 서울에서 한다라고 치면 서울시장이 인가권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좀 더 공공으로 진행하는 불합리한 부분들을 민간이 할 수 있게 하면서 좀 더 많은 혜택과 속도면, 그리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완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용적률 상향 조정,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대상 지역을 좀 더 세분화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지자체의 역할을 좀 더 강화했다. 앞선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적률 상향 조정은 말 그대로 최대 용적률을 140%까지 상향 조정해 준다라는 겁니다. 용적률이라는 것은 사업성과 같은 얘기입니다. 더 높게 더 많이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분양분을 더 많게 준다는 거겠죠. 재개발할 수 있는 지역에 사업성을 좀 더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업성이 좀 낮아서 지지부진했던 지역들도 이걸 활용한다라고 하면 좀 더 빠른 사업을 할 수 있을 거고, 예전에 우리가 모아타운을
추진했다가 미선정된 지역이 있는데요. 이 지역이 아마 도심복합개발사업 이번 법 시행으로 인해서 진행을 다시 선회해서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그 지역의 관리계획 수립안을 보니까 모아타운으로 진행했을 때보다 도심복합개발로 진행했을 때 세대수가 훨씬 더 늘어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용적률 상향이 결국 주택수를 늘려준다. 결국 주택수가 늘어나는 것은 사업성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을 올려주는 용적률 상향 조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대상지역 세분화인데 첫 번째가 성장 거점형입니다. 두 번째는 주거 중심형입니다. 이 성장 거점형은 어떤 거냐면 도시 중심지나 대중교통에 500m 이내에 있는 지역,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더블역세권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지역에서 우리가 서울 지역은 4개 지구로 나눠져 있는데 4개 지역 중에 지역 중심은 빼고 도심이라든지 부도심, 광역지역 중심이라든지 이런 지역 중심지에 더블역세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대표적인 성장 거점형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 도심, 여의도권, 강남권이 3대 도심일 거고요. 또 왕십리라든지 청량리라든지 연신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광역 중심지일 것입니다. 이 지역에 더블역세권 이상의 지역이 성장 거점형으로 개발이 가능하다. 그래서 작년 7월 달에 발표됐던 공간혁신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간혁신구역은 총 6군데가 선정되었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3군데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김포공항역이라든지 양재역 그리고 청량리역이 선정되어 있는데요. 청량리역의 공간혁신구역은 제가 청량리 지역을 영상을 찍을 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만큼 청량리 지역이 공간혁신구역으로 선정되어 있는데요. 성장 거점형으로 개발한다고 하면 결국 공간혁신구역과 동일한 그러니까 하이트존 형태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밀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바꿀 수 있다. 그만큼 사업성을 올릴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주거 중심형 같은 경우는 정비가 필요한 우리가 알아야 될 중공업 지역으로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축물 비율이 40% 이상 지역입니다. 그만큼 노후도를 우리가 노후도 같은 경우는 67%, 70%, 80% 뭐 갖춰진 지역이 많지만 이건 결국 40% 이상의 노후도만 된다라고 하면 정비를 할 수 있다는 거 되겠죠. 그만큼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시켜 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필요한 부분이 정비가 필요한 중공업 지역이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서울 지역의 대표적인 중공업 지역은 영등포 구로 지역과 성수동 지역 그리고 도봉구 일대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대표적인 지역은 영등포 서남권 지역에 있는 영등포 구로 지역일 겁니다. 또 성수동 지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지역은 주거 중심형에 의해서 도심 복합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한다. 인가권자가 시장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맞춤형 개발도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개발도 가능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도심 복합 개발 시행에 의해서 좀 더 여러 지역들이 이런 혜택들을 보면서 개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는 주거 중심형인 중공업 지역, 우리가 이건 주거 중심형의 중공업 지역은 어느 정도 답이 나와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서울의 대표적인 지역들 나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한번 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보면서 추가적인 내용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중공업 지역이라고 하면 예전 제조업 공장들이 밀집되었던 그러니까 서울의 외곽 지역이라고 볼 수 있던 제조업이 즐비한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서울이 확장되면서 이게 중심지 지역에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게 영등포, 또 구로공단 일대 지역과 성수동 일대 지역입니다. 그래서 작년 2월 27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서남권 대개조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서남권 대개조가 이 도심 복합 개발과 맞물리면서 어느 정도의 시너지 효과를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아마 서남권 대개조와 연계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서남권 대개조와 이런 도심 복합 개발이 연계된 지역이 결국은 영등포, 구로 지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중공업 지역을 개발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서울시에서 2024년 11월 8일 날 중공업 지역 용적률을 400% 주는 복합 개발을 허용해 주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중공업 지역 개발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오세훈표 서울 대개조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중공업
중공업 지역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직주락, 그러니까 직장과 주거, 오락, 그러니까 편의성을 갖춘 미래 첨단 공간으로 변화를 주겠다. 그래서 주거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올려주겠다. 150% 이상을 올려주는 거겠죠. 기존 허용 용적률도 각각 20%씩 상향시켜주겠다. 그만큼 요 용적률 자체를 많이 줘서 사업성을 높여주겠다.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죠. 용적률은 결국은 사업성입니다. 이 사업성을 올려주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용적률 400%에 의한 복합개발 허용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2월달 발표했던 서남권 대개조, 그리고 11월 달 발표했던 용적률, 중공업 지역의 용적률 400%의 복합개발을 허용하겠다. 그리고 2025년 2월 7일 이번에 시행되는 도심 복합개발의 주거 중심형으로 개발이 가능한 중공업 지역이 영등포 지역이다. 결국 이 세 가지가 맞물리는 지역은 하나로 가려집니다. 결국 영등포 구로 지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공업 지역 용적률 400% 복합개발 허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 여러 가지 형태의 개발 형태를 좀 단순화시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전략 재생형이라든지 산업 재생형, 주거 재생형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재생 방법을 좀 단일화시켜서 주거와 산업을 복합해서 개발하는 좀 단일화시키겠다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내용은 중공업 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수립 시 최대 용적률을 250%에서 400%까지 높이는 걸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00%를 무조건 다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요건이라는 게 있겠죠. 그 요건이라는 게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시 최대 용적률을 250에서 400%까지 올려준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성립이 되어야 되겠죠. 그럼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수립하거나 아니면 영등포 지역의 현재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잡힌 지역을 우리가 눈여겨보면 어떨까라는 힌트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럼 영등포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어디가 있냐 보면 선유도역 일대에 있는 선유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있을 거고요. 또 당산역 일대에 있는 당산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등포 구청역과 영등포 시장역 주변 지역에 있는 영등포 1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있고요. 그리고 영등포역 앞 쪽으로 있는 부도심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총 영등포 지역 내에는 이렇게 대표적으로 4군데가 지하철역과 연계되어서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씩 들어가 보면 먼저 선유도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선유도역 중심지로부터 이렇게 경계선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선유도역 주변 지역을 이렇게 확대해 보면 이렇게 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구역 지정된 구역 중에 우리가 파란색으로 칠해진 지역이 중공업 지역입니다. 노란색으로 칠해진 지역은 주거 지역이죠. 우리가 아까 주거 중심형의 도심 복합 개발에서 내용에 중공업 지역이라는 명칭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주거 지역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주거 중심형의 중공업 지역이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주거 지역입니다. 주거 지역이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그리고 두 번째를 한번 보면 당산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입니다. 이 당산역은 더블역세권 2호선과 9호선이 지나가고 직주 건접이 가장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임차 수요가 대단히 많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임차 금액이 되게 높고 임차 수요가 많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지역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한번 보면 아래쪽에 준주거 지역과 주거 지역이 다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은 중공업 지역이 아니라 주거 지역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성장 거점형으로 개발이 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영등포 부도심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영등포역 앞쪽, 그러니까 타임스퀘어가 있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타임스퀘어에 있는 주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상업시설로 형성되어 있고 이 지역도 성장 거점형 개발이 가능하지 주거 중심형 개발이 아니라 성장 거점형 개발을 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뭐 영등포 고가도로 철거라든지 지금 철거 때문에 차량들도 많이 밀려 있던데 그만큼 이 지역은 성장 거점형의
고밀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등포 1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영등포 구청역에서 영등포 시장역 이 사이를 영등포 1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지역은 전체가 중공업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에 말씀드렸던 도심복합개발에서 주거 중심형의 우리가 중공업 지역에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40% 이상 지역을 우리가 개발한다라고 했는데 이 지역이 그 조건에 맞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중공업 지역만 이루어져 있고 노후주택 건축물은 지금 40% 이상 있고 지하철 영등포 구청역과 영등포 시장역 사이 일대 지역이 현재 영등포 1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좀 더 눈여겨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우리가 앞선에 말씀드렸던 도심복합개발 여러 가지 형태의 개발 사업들로 변화될 수 있는 또 지역의 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 부동산에서 우리 비아파트 시장은 개발이 되는 지역과 개발이 되지 않는 지역,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과 개발이 되지 못하는 지역을 나눠서 이렇게 양극화 현상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부동산 전체 시장의 양극화뿐만 아니라 비아파트 시장의 양극화도 이런 현상으로 불러온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완화시켜주고 개발하겠다라고 힌트를 줍니다. 이 힌트를 이용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우리도 개발 사업, 그러니까 비아파트 중에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선점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영등포 지역 같은 경우는 많은 개발 계획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하겠죠. 순차적으로 순환 방식으로 개발이 되다 보니 좀 더딘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서남권 대개조 부분이라든지 도심 복합 개발이라든지 중공업 지역의 최대 용적률 400%를 주면서 사업성을 높이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완화 조건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하면 영등포 지역은 그만큼 변화도 빨리 일어날 수 있고 그에 따라 개발들도 빨리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 영등포 지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영등포 지역은 우리가 투자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1억 미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지역입니다. 현재 1억 미만으로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을 우리가 미리 선점해서 시간에 투자한다면 그만큼 성공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도심복합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서 도심복합개발의 어떤 지역들이 연계되어서 좀 좋은 지역일까라는 생각에 제가 영등포 지역을 최종적으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도심복합개발로 인해서 많은 지역들이 혜택을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대표적인 지역은 청량리 지역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양재역이라든지 김포공항역 주변 지역인 공간혁신구역들도 아마 도심복합개발로서 혜택을 많이 볼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또 더블역세권이 있는 도심권 지역들, 특히 신당역이라든지 청구역, 약수역 주변 지역도 도심권 주변 지역의 더블 역세권이다 보니 이런 지역들도 혜택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대개조라든지 중공업 지역 용적률 상향에 대한 복합개발이라든지 그리고 도심 복합개발의 주거 중심형 개발의 중공업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맞물리는 지역이 영등포 지역이기 때문에 집중적인 영등포 지역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부동산에서 이렇게 시간에 투자하는 방법이 부동산 투자에서는 가장 현명한 투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당연히 시간에 투자했을 때 그만큼 그 시간만큼 기다리는 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지역은 시간과의 투자에서도 좀 더 빠른 시간에 이루어지는 또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에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서 상담 신청을 작성해 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